즉위식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418년 9월 2일 상왕이 된 시아버지 태종은 소원왕후의 친정 아버지 시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이때 태종은 시몬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네. 선월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잊지 말라는 거죠, 경고. 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아니에요. 오답. 아니에요. 정답.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왕비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종이 시몬에게 좋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접근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되게 가까이 왔어요. 그쵸? 네. 그러면 오케이 영의정 자리를 주겠어. 정답. 제일 높은 거잖아. 네, 제일 높은 거잖아요.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와. 도현 씨, 맴맴. 시아버지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은 국왕의 장인이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 없다. 마땅히 영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시몬은 딸 소원왕후의 변화된 신분에 따라 정일품 영의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시몬은 국가 중대사까지 맡게 됩니다. 중대사? 바로 명나라 황제에게 사위인 세종의 직위를 승인받는 거였죠. 영의정 시몬이 고명사한사를 맡아 명나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 시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몬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 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속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시몬이 명나라로 떠나던 날 환송 인파로 도성안이 텅 빌 정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왕비가 된 소원왕후 덕분에 아버지 시몬과 그 일가의 지위도 이렇게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여인이 집안을 빛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왕비가 된 자신 덕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승진을 하고 집안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네. 게다가 아버지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지 약 열흘 후 이 소원왕후는요 3남 안평대군을 또 무사히 출산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고요. 소원왕후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 항상 이때쯤 뭔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때 지긋지긋한 뭐가 또 나오잖아요, 항상. 네. 송두리째. 송두리가 나와요. 송두리 나와요. 송두리 나오잖아. 송두리 나와야 돼. 봐봐요. 송두리. 어떠세요? 아니 이제 역사를 흐름을 다 깨고 계시네요. 저희가 항상 맞아요. 제발. 그렇게 소원왕후가 마음 편히 몸조리에 집중하던 1418년 11월 조선 궁궐을 발칵 뒤집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기록을 보시죠. 강상인에게 반드시 압슬형을 써서 신문을 하여야만 그제야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압슬형은요 죄인을 무릎 꿇린 채 이 무거운 돌을 얹어서 짓누르는 고문을 말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상왕 태종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에게 압슬령을 써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강상이 뭐야? 이때 태종이 말하는 사건은 대체 뭐였을까?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선 2달여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병조 참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조 참판 강상인이 군권과 관련된 보고를 상왕 태종을 패스하고 세종에게만 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나단?
사실 이게 또 방금 또 맴맴이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조별노트가 가고 예. 조나단의 틈새 지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틈새 지식. 사실 이제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이제 물러나면서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바로 이 군권과 그리고 조정에서 조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신이 판단하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의 권리는 본인이 물려주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있어서 자기를 무시하고 바로 세종한테 간 이 강산인인가요? 그 사람을 엄청 이렇게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 열받죠. 예. 나를 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태종은 자신을 패스한 강상인을 비롯해 병조의 관리들을 본보기 삼아 무질게 고문한 뒤 모두 유배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1418년 11월 태종은 마무리된 줄 알았던 강상인 사건을 다시 문제 삼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상이 병권까지 손에 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 수도 있어. 예? 강상인이 군권과 관련된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것은 조직적인 음모라면서 배후를 재조사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와, 이거 안 풀렸나 봐. 그렇죠. 그렇게 무릎을 으스러뜨리는 4차례의 압수령 끝에 강상인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 돼. 설마. 신본방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시몬이 강상인에게 군사는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즉 지금의 왕인 세종을 중심으로 군권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종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의 이름이 나온 뒤 사건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태종이 자신과 아들 세종을 이간질하려 한 무리의 주범을 곧바로 시몬으로 결론 지어버려요. 바로요? 네, 바로. 그리고 주변 신하들을 동원해서 시몬을 대역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원용하고 박진희 씨 네. 남편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사건엔 태종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약간 이 외척에 대한 노이로제가 좀 심했어요. 8년 전에도 제 동생인 민무지를 역모로 이제 죽였고, 그리고 이제 형제의 죽음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제 나머지 2 동생까지 이제 숙청을 한 건데, 저는 이 경우도 이제 사돈인 시몬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 시몬이 명나라로 떠나는 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외척을 향한 좀 제 남편 태종의 경계심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이 영의정으로 삼았는데. 교수님, 시몬을 영의정에 삼은 것도 그리고 사한사로 보낸 것도 태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세자로서 훈련 기간이 짧고 삼남으로서 직위 명분이 취약했던 세종이 노회한 정치인들과 외척에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게 양해하자마자 외척인 시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외척을 경계한 태종의 칼날이 아내 원경왕후에 이어서 이젠 며느리 소헌왕후의 집안으로까지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의 첫 번째 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패비 논의. 오늘 여행을 시작하며 확인했듯이 조정 신하들이 역적에 따른 왕비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헌왕후의 패비를 요청했잖아요. 네. 그러자 태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래색 설치를 명령한 겁니다. 이때 소헌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원경왕후처럼 소원왕후도 태종에 대한 배신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시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 정도까지 하나 화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종은 이런 아버지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 너무 세. 아무리 세종이어도 너무 세. 너무 세. 아버지가 세종이 또 너무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순했을 것 같거든요. 분순했을 것 같은데. 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하는 스타일이에요. 피곤해, 피곤해. 세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어찌 보면 또 무언의 항변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아들 세종의 태도에 태종은 가래색 설치는 후궁과 궁녀를 뽑기 위한 거였어 라고 말을 바꾸면서 흐지부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사실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저희 신랑이 되게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아들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사이가 너무 좋고 아들도 많이 낳는데요. 막 이렇게 했으면 더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잠자코 딱 가만히 아버지 성격을 간파하고 딱 있었던 게 오히려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야, 결국 끝까지 패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 세종 덕에 소원왕후는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에도 겨우 왕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지 3개월 만에 시작된 소원왕후의 수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때 정작 역적으로 몰린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 네. 시몬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명나라에서 왔어요? 황당하게도 시몬은 자신이 역적이 된 사실조차 몰랐어요. 왜냐면 시몬은 사은사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귀국길에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체포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좋은 일하고 왔는데. 시몬은 의금부로 압송되고 나서야 자신이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요. 아이고야. 시몬은 억울합니다라고 펄쩍 뛰면서 자신을 주모자라고 지목한 그 강상인과 대제일 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떳떳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시몬이 강상인과 마주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시몬이 잡혀오기 전 태종은 강상인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이미 죽여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시몬의 누명이 벗겨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린 아버지의 목숨. 소원왕후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세종에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겠죠. 아버지 구해주십시오. 전하. 구해주실 수 있다.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남편 세종은 장인인 시몬의 사형이 결정된 그 다음 날 드디어 아버지 태종을 찾아갑니다. 자, 이날 세종과 태종 부자의 모습을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황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여러 신하들이 또한 춤을 추었다. 밤이 이경에 이르러서야 연회를 파하였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과 함께 밤 10시가 다 되도록 늦게까지 술 먹고 춤추며 연애를 즐긴 겁니다. 와, 이건 소왕후 이거 이혼 사유인데요. 이거. 아니, 이런 세상 이해되세요? 너무 서운하고. 내 심리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태종은 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종의 지금 상태를. 그래서 춤출 때에도 같이 그 리듬을 맞추나 안 맞추나 그 리듬을 비트를 타나 안 타나를 보고 가시. 이날의 연애는 매일같이 이뤄지는 저녁 문안 인사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태종이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문안 인사 겸 연회에 참석한 세종은 사돈인 시몬의 처단을 결단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했던 겁니다. 저 멀리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연회 소리에
정말 귀를 틀어막고 싶었을 이 소원왕후는 다가올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긴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아, 너무해요. 아이고. 박진 씨, 남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건 뭐 워낙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놀랍지도 않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박진 씨가 만약에 소원왕후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궁궐을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정말 이혼감이죠. 예, 근데 장인어른이 처형을 당한다는데 그 처형을 결정한 시아버지와 연애를 즐겼다? 이거는 정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세종은 왜 소원왕후 위해서 나서주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세종은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왕이 됐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태종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태종의 눈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마 태종에게 반하는 말을 할 수 없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묵이 소원왕후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심원숙청에 반발해서 세종이 태종에게 대들었다면 태종의 성격상 소원왕후를 폐비시켜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나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종이었어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려고 갔어도 딱 가자마자 보고 나서 바로 그냥 저도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또 소원왕후가 사니까. 그렇게 소원왕후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한이 쌓이게 됩니다. 친정아버지의 죽음. 아유, 결국에는 모든 걸 체념한 채 혐의를 인정한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이 1418년 12월 25일 너무 슬퍼. 결국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냥 뭐 아니 뒤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하네요. 네. 진짜 누가 공짜로 왕비를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천만금을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데요, 소원왕후의 비극은 친정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소원왕후가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 뜯었을 비극, 바로 남은 가족들에게 닥친 시련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대부 집안 여인으로 귀하게만 살아온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노비로 전락한 거예요. 와 네? 진짜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사는 것만이 못한. 왜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와, 너무 억울하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비의 가족이 천민신분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참담한 순간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아, 너무하다.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집안. 소원왕후가 왕비가 된 지 고작 4개월여 만의 일이었습니다.